사용자 경험 인터랙션 시각화의 미래인데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인터랙티브 UX에 대해서 사람들은 디자인, 다양하다, 소통, 정보, 인터페이스,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 등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사용자와의 소통이라는 가치 아래 다양한 디자인, 인터페이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요. 약 152만 건의 소셜데이터 언급량을 보인 인터랙티브 사용자 경험과 관련해 고영혁 한국 HCI 학회 이사님의 세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영혁 이사님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고 이사님은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그로스 해킹, 서비스 디자인, UX 등에 대한 컨설팅, 심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넥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더불어 한국 HCI 학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영혁 이사님께서 세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그 중에서 직장인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3분의 2가 좀 안 되는데 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최근에 좀 일이 몰려가지고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살짝 좀 뻗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열정적으로 와주셨고 지금 열기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요 제목으로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좀 큰 컨퍼런스의 메인 주제 표기거든요. 빅데이터, 다음에 사용자 경험 인터랙션, 다음에 시각화. 그게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남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되게 큰 숙제여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 중에 혹시 하나라도 전공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인지과학, 인지심리, 신경과학, 뇌과학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전공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왜 여쭤봤냐면은 난이도가 되게 관련이 되는 이슈예요.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되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손에 와닿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상컨대 후자이겠거니 하고 왔는데 이제 다행히 맞았던 것 같고요.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일들을 예전부터 쭉 해왔고 계속 기업가로서 그리고 계속 탐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얻은 것들, 배운 것들을 다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같은 거는 나중에 검색 같은 것이 나오니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키워드가 3개인데요. 어떤 식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저 여기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선정 혹시 스피커는 있으면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를 따로따로 다루는 건 어차피 시간도 안 되고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떤 점에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빅데이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도 빅데이터에 대한 컨퍼런스도 한 번 이상 가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심플하게 빅데이터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한번 먼저 잡은 다음에 그
그 포인트에서 왜 사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지를 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특징, 인지과학이나 그런 인지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빅데이터에 연관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슈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터랙션 기반의 시각화가 왜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몇 가지 사례들을 조작해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한 4분 좀 안 되는데요. 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제가 저도 정보가지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한 3년이나 4년 전부터 계속 빅데이터는 정부의 이제 그해 트렌드 키워드에서 나간 적은 없고요. 어쨌든 계속 빅데이터 과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다고 해서 뜬구름이 아니냐, 유행이 아니냐, 사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근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UCT나 유헬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UCT, 유헬스. U가 뭐였죠? 유비쿼터스였죠, 그죠? 사실 근데 그때 잘 된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유비쿼터스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뭐로 다시 나왔죠? 예, 방금 말씀 한번 나왔는데 IoT로 나왔어요.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같은 개념이고요. 그때 너무 시기를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IoT 역시 뜬구름 잡는 한때 유행이 절대로 아니고요. 빅데이터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지 뜬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와닿는 해외에서 잘 만든 영상이 있어서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빅데이터 역사적으로 나오게 됐느냐. 다음에 현재 근래 빅데이터에 좀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 활용 사례가 뭐냐. 다음에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실은 이 영상 자체도 이제 모션 인포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인포그래픽 동영상입니다. 자, 네. 왜 전원이 소리가 안 나는지 잠시만요. 왜 소리가 안 나요? 사운드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괜찮은데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빼보고 이 스피커로라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영화의 BGM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에 자극을 받고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영상 잘 보셨죠? 꽤 잘 만들었죠, 그죠?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이 영상? 네. 좀 유명한 이런 류의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아직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별로 안 해본 영상 중에 찾아낸 건데,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이런 게 앞에 나왔었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 배경에, 자, 맨 윗줄이 뭐죠?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네, 그냥 문서가 종이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상의 디지털 문서로 남기 시작을 하면서 등장한 게 이제 검색인 거고, 사실은 검색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디지털 문서들이 더 가치를 바라면서 디지털 문서 양 자체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전부터 있던 건데 이게 뭔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월드와이드가 등장하면서 뭐 이쪽이 또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올라오는지 이미 이것저것 많이 보였을 거고, 또 이제 아이폰과 더불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예전에 일반 소위 말하는 그냥 핸드폰, 예, 갑자기 명칭이 어느 생각이 안 나요. 피처폰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게다가 망 자체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져 보니까는 결국 빅데이터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빨리 증가해서 뭐 2년 동안은 어쩌고저쩌고 됐다. 그리고 뭐 LAPD,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이제 미국 LA의 경찰들은 이런 예측 시스템 일부 활용해 실제로 범죄율을 줄였다는 내용도 있고. 자, 영화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 영화가 아니죠.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요. 굉장히 재밌는데. 넷플릭스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미국판 쿡TV, 올레TV 뭐 이런 거죠. IPTV 같은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워낙 얘네들이 잘 되다 보니까는 지들이 직접 미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영상에 뭐라고 잠깐 나왔었냐면은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하루에 몇 번 이걸 조작을 해서 뭘 본다고요? 하루에 3천만 번을 본다고 나왔었어, 영상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원래는 이런 쪽의 회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DVD 같은 것들을 대여를 온라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회사의 성격이나 본질을 피벗을 합니다. 그냥 이런 거 파는 걸로는 한계가 명확한데 우리 작정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회사로 전환한다. 그래서 최고의 엔지니어들, 참고로 저도 넷플릭스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진짜 탑클래스 인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넷플릭스 안에는. 그러니까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랑 링크드인 이런 곳들하고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자들이 대체 무슨 TV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쏴 보내는 미드나 이런 영화 중에 뭘 보는지를 분석하는 정도는 애기 수준이고요. 얘네들이 분석한 거 뭐였냐면은 대체 어떤 장면, 어떤 타이밍에서 예를 들어 빨리 되돌아가기를 해서 또 어디부터 보거나 더 포워딩을 몇 배속으로 돌리거나 그냥 스트레이트로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신작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다 본 인간들은 대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봐왔으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파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장르를 좋아하네요는 이제 거의 애기 수준인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더니 요렇게 만들면 대박 나겠네 라고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감독은 데이빗 핀처 감독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고객들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배우는 이분 케빈 스페이시여야 하고, 그리고 뭐 등등등 정치 쪽의 드라마이어야 하고 해서 나온 게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네.
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굉장히 완성도도 높아요. 제가 전에 폰저널에서 진행을 했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의 이제 디렉터를 초청해서 온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만드는 이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발단해서 처음에 컨셉을 잡는데 이제 엄청난 기여를 했었던 거죠.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자, 21세기에 정보가 기름이라면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거는 연소 엔진이다라는 되게 멋진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기름이 이걸 드립다 붓는 거죠. 어디다 붓느냐? 이제 자동차 같은 엔진 계속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동력을 얻는 에너지에다가 이 기름을 들이붓는 건데 그 엔진이 결국에는 분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빅데이터 하면 흔히 3V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혹시 3V 들어본 적 있다? 폰? 네, 한 8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으신데, 자, 속도, velocity, 볼륨, 양, 그 다음에 다양성, variety 세 가지의 V를 시작하는 단어를 따서 이 3V가 빅데이터의 핵심이자 기본 속성이라고들 말을 해요. 뭔 얘기냐? 일단은 흔히 우리가 빅하면은 이 빅이 크다고 하니까는 볼륨은 다 흔히들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큰 거야 일단. 근데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도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는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 주기가 뭐 하루이면 되거나 뭐 한 달, 일주일이면 되거나 또는 더는 뭐 한 달이면 되거나 이랬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하거나 관리하는 그 주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거의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무지막지하게 큰 거를 재빠르게 분석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뭐죠?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죠. 속도라는 개념이 결국 단위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분모가 작아지니까는 결국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값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가. 그래서 빅데이터의 또 이런 속도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뭐 숫자라던가 주소라던가 그런 그냥 심플한 몇 가지 형태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무슨 사람들 간의 친구, 관계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시잖아요. 나는 자, 요즘에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네,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없어요. 제가 한 4년쯤 전에 대학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한 20% 정도만 페이스북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요. 사이드를 자주 걷고 웬만하면은. 이 중에서 나는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다. 네, 한 분만 손 드셨어요. 엄청나죠? 사진 최소한 한 번은 다 올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냥 막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손 더 들어볼까요? 나는 동영상을 이런 소셜미디어에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반 정도 손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다 조금 더 많네요. 문제는 올해 말쯤에 되면은 훨씬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동영상을 올려본 분도. 네. 그러니까 엄청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3V라고 가트너가 이제 얘기한 개념이고, IBM이 이제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이제 버라서티라고 해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 어찌될지 모른다 해서 4V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3V로 표현되는 빅데이터의 본질에서는 약간 그냥 부가적인 거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게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IDC가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11년도에 전 세계 데이터량이 1.8 제타바이트가 있었대요. 2012년도에는 2.8 제타바이트였다고 하고요. 2020년도는 추정컨대 40 제타바이트라고 이제 얘네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 제타바이트가 뭘까요? 무슨 뭐 제타? 뭐 로봇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또 짧은 영상 하나를 몇십 초 되는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그나마 쉽게 와닿으시죠? 네, 여전히 그냥 진짜 크다라는 느낌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쉬우실 거예요. 아까 페타쯤 됐을 때 영화 아바타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본 데이터 양이 이제 페타 쪽에 이제 레벨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에서 뭐가 포인트고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었을 텐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나 혹은 이제 그로스 해킹 관련 그로스 해킹은 이런 데이터 관점으로 철저히 이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런 쪽으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모든 질문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거의 똑같아요. 뭔가 잔뜩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지는 이거 이제 뭐 해야 돼요? 가 거의 질문들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걸 가지고 나오는 질문의 핵심은 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걸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가는지가 일단은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가 또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고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를 판단하기도 또 난제인 거예요.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내 담당자는 CEO예요. 뭔가 감을 잡았어요. 좀 분석을 했던 뭘 했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조직 내부의 사람들한테 또는 조직 외부의 뭐 정부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던 아니면은 어디 가서 투자를 받던 혹은 이제 같이 사업을 제휴할 때랑 잘 싸바싸바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권을 따내던 뭐 어쨌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든 알아차렸는데 이걸 남들한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용자 경험 인터랙션 시각화라는 거를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 사람의 특성 또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매초 이게 다 경험이잖아요. 이거의 핵심적인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느끼실 건데 평상시에 잘 머릿속에 이렇게 안 떠오르는 것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첫 번째, 기억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한 번에 4개 이상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은 그 내가 지금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결고리를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뭔가 관련된 다른 것들을 터치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머리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인식하는 게 기존 기억을 회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 라고 세 번째 건 좀 헷갈리실 텐데 기존 기억의 회상은 영어나 이런 논문에서 리콜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에 정보를 재인하는 거는 이제 리커그니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10초 동안에 종이에다가 30개의 단어를 쫙 드려요. 이제 종이 그리고 30초 시간을 10초 시간을 드리고 30개를 드린 다음에 자 10초 동안 다 보시고요. 종이 덮습니다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방금 10초 동안 보신 30개 단어 중에서 떠오르는 거 있는 대로 다시 적어보세요 하면은 그게 기존 기억의 회상, 리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 방 곳곳에다가 아까 30개 적은 단어들을 다 흩어져서 또 적어놨어요 제가. 자, 방 불러다니시면서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여기 뭐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정보를 재인하는 거예요. 커그니션이에요. 당연히 후자가 더 쉬운 게 일반적이에요. 실험을 한 결과.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고리가 있는 다른 정보들의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학습과 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학습을 어떻게 하라고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요, 그냥 목표만 던져줘요. 뭐 알아서 공부해봐. 방법은 네 맘대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평균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스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그냥 뭔가 자꾸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냥 막 쓰다 보면 잘 머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음악을 틀어야 더 잘 외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뭐 등등등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마다의 고유한, 자기한테 특화된 그런 인지적인 학습 능력이나 스킬이나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알아서 쓰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다음에 흔히 이렇게 그냥 로직이나 이론을 드립다 퍼주는 것보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은 보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네, 다 공감하시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럴 리 없어, 이상해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네, 보통은 다 극히 상식적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서 평상시에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닌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류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 categorization,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지적 능력 중에 하나예요. 적절히 분류해서 묶어내지 않으면 이거를 묶지 않고 다 따로따로 처리하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거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는 측면에서도 인간이 어떤 스팅들이 있냐면요, 다 주목 못해요. 선택적으로 주목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쭉 둘러보다가도 그냥 저 끝에 있는 데이터에 집중했다가 그 옆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블랙진의 여성분한테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강연자석이라는 편말의 글씨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주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지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컨트롤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게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보를 가려서 습득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의 노고를 알아줘 하고서는 10개의 정보를 줬잖아요. 그럼 10개를 다 써서 뭔가를 가치 있는 걸 하겠거니 하고 10개를 주는데요, 헛된 기대입니다. 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당기거나 자기의 지금 현재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냥 적절한 것만 쓰지 나머지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거를 내가 준 걸 다 썼겠거니라고 가정하는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다음에 동기부여 측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인데요. 자, 예측이 다 되면 재미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부분, 이게 대체 뭐지?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게 있어야지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또 되게 중요한데요. 남이 다 알아서 해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조종하고 내가 직접 건드리고 이렇게 스스로 제어할 때 보통 동기부여가 더 잘 돼요. 세 번째, 자율성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랑 내가 딱 이렇게 만지작 하고 거기서 움직인다는 그 관점이랑, 그 다음에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설정하고 내 맘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관점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결정 할 때 주로 여러 가지 정보도 쓰고 뭐 자기의 경험도 쓰고 다 쓰죠. 근데 보통은 처리 능력 이상의 선택지와 정보를 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주어진 정보를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나머지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10개를 줬을 때
내가 픽해야지 3, 4개밖에 안 써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처음부터 3, 4개를 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10개를 줘서 내가 안 썼더라도 아 뭔가 많이 있구나, 내가 아직 안 써먹은 것도 있어, 아 뿌듯하네, 이쪽이 더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첫 응리학생 이상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 백문이 불여일견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눈에 보여야지 보이는 것에 대해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할 때 그쪽에 가중치가 더 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지적인 특징이나 생리적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2가지 인터랙션 시각화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자, 미국의 패스 랭킹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게 해상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웹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금까지 보신 것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지금 요 준비하는 동안에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이게 있네. 다른 게 먼저 나왔는데 이게 더 인상적이니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한 상 받은 인터랙티브 시각화예요. 그러니까 아트 마켓, 예술 시장을 대중들한테 더 쉽게 와닿고 가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웹 서비스인데요. 자, 이런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Top 50 of the most beloved artists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실제 각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이 경매장에서 거래된 가격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의 작품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팔린 총액이 제일 크네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제작 연도죠. 1880년부터 2000년도까지 있습니다. 필터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지금 보니까는 클릭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이죠? 리셋은 이제 리셋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1등이 누구죠? 네, 피카소입니다. 보시면은 자, 1.35 빌리언 유로 어치를 팔았대요. 피카소의 작품이 1.35 빌리언 유로. 네, 엄청나죠? 13억 5천만 유로입니다. 네. 2등이 누구죠? 앤디 워홀. 네. 이 두 분 정도는 아시죠? 그래도 저도 이쪽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아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 학파겠죠? 맞나요? 표현주의인가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쪽 분야는. 하여튼 이게 학파들이 있어요. 팝 아티스트, 팝 아트도 있고요. 앱스트랙트 익스프레셔니즘, 추상 표현주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술사학에 보면 누를게요, 제가. 네, 요 작품이 요 학파에 속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익스프레셔니즘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떠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작품을 쭉 보여줬고요. 세 가지의 인터랙션 시각화가 이 사이트에 있는데 제일 맛있는 것, 제일 볼만한 걸 맨 마지막에 볼게요. 요게 이제 또 있는데 보시면 아트마켓 디벨롭먼트 since 10 years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쪽 예술 작품 거래 시장에 어떻게 성장했고 밑에 보면은 뭐 이태리, 저머니, 프랑스,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차이나, 홍콩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비중을 지금 딱 주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100이 끝이잖아요. 결국에는 100%에서 이제 파이 차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계를 보기 되게 좋은 누적 그 분포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옮길 때마다 해당 연도, 여기 2007년도네요. 2007년도에 마커가 표시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이태리가 이때 2.4%고 젊은이가 2.9%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또 포인트 모양이 바뀌었어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얘가 이제 비활성화 되면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애들 간의 비중을 보거나 뭐 이럴 수가 있네요. 이제 홍콩이랑 중국이 장난 아닙니다. 2008년부터 이쪽 마켓에서 거의 40%까지 먹고 있어요. 얘네를 제외하면 현재 40에서 45%를 먹고 있는 애가 누구죠? 이게 다 회색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홍콩이나 차이나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그레이에서의 대조 변화만 주고 쟤만 핑크색으로 처리했는데 만약에 저렇게 강조하기로 했던 거를 사용자가 디셀렉트 했을 경우에는 저라면은 이 중에서 다른 거를 또 약간 색깔을 줬을 거예요. 뭐 어쨌든 제일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the 320 most expensive artworks sold in auction. 경매장에서 팔린 예술 작품 중에 가장 비싼 거 320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보면 year by year, top 10 artworks, men, women, dead, alive, 작가가 죽었냐 살았냐. 다음에 작가의 국적에 따라 분류해봐라. 다음에 뭐 도시별로 분류해봐라. 눌러볼게요. 남녀부터 해볼까요? 참고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는 별로 안 팔렸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원들로 되어 있는데 원의 크기나 색깔을 보면 핑크색이 그림이고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핑크색이 드로잉이고 연한 회색이 페인팅인데 제가 드로잉과 페인팅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네요. 자, 남녀 구분해 볼게요. 어떨까 한번 보세요. 이 누굴지 진짜 궁금해요. 요 그림인데 요게 이제 여성 작가의 그림이고 경매 판매가 낙찰가가 이건데 다 남자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지고 볼까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값어치 있는 아트웍을 크리에이트하는 쪽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작아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몰려있죠? 페인팅이랑 스컬프처 조각에 몰려있어요. 지금 보면은 편중되고 있죠. 뭐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보이는 그림인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갖고 노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미국에 이거는 뭐 이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데이터가 미국이 제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랑 유럽도 물론 잘 해놨는데 이상하게 지금 자꾸 다른 게 열리는데 진행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류의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만들려면 계속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데이터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이 밑단의 서버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무슨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이나 출력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좀 이성이 URL 카피가 안 돼서 그런데 잠깐만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약간 3D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클릭을 하면 죄송합니다. 뭐 클릭을 하면 왼쪽에는 매저 측정치가 공기 오염도에서부터 뭐 하트 어택이나 캔서, 암으로 죽은 비율이나 이런 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한 몇십 가지 지표들이 쫙 있고요. 각 지표들 또는 평균치에 대해서 미국의 50개 주마다의 세부 값과 어떤 한 주와 다른 한 주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은 밑에
에는 이제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시계열로 뜯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하는데 제가 원래는 다시 사람에 대한 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로 빼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너무 많은 데이터이고 아까 3V 얘기했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것 중에서 뭐부터 치고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남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하지? 다 포인트인데 지금 사람의 인지적인 어떤 특징도 다 보셨고 지금 몇 가지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자, 어떤 식이죠? 혼자 내버려 두게 해요, 그냥. 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작하는 것 중에서 그냥 사람에 따라 땡기는 대로 먼저 하면 돼요. 그냥 더 빨리 습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킬이나 컨텍스트를 그냥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비게이션을 하거나 볼 때 최적화가 되기가 쉽고 더 잘 이해가 되고요. 더 재밌죠. 내가 다 컨트롤하니까. 내가 제어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더 효율도 높아지고요. 다음에 처음부터 사실은 이 밑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다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걸르고 걸러서 보여주는 거에서도 사실은 꽤 많은데 꽤 많은 것 중에서 조작이라는 거를 통해서 알아서 필터를 하거나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꽤 많은 거를 다 탐색을 하게 만들지만 시작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까 그 유럽 경매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를 봤듯이 그거 하나 자체가 다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텍스트나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하거나 필터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이런 거였네 하고서는 이제 스토리가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남들한테 전달하기도 훨씬 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빅데이터 쪽을 좀 많이 파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쉬운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그냥 더 붙인 건데 빅데이터가 그냥 데이터의 시각화로 빅데이터의 시각화나 그냥 데이터의 시각화나 앞에 얘기한 것들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너무 빅이어서 너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보통 구성하는 변수의 종류들,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데도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변수가 한 몇만 개예요, 변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 생각하시면 이렇게 줄이 있고 컬러 열이 있잖아요. 줄이 많은 거를 이제 빅데이터가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줄이 많은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열이 많은 경우가 되는데 열이 몇만 개인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줄은 몇십만 개고요. 답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몇만 개의 값들 안에서 뭘 어떻게 발견해야 되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럴 때 그 열을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되게 빨리 찾아보고 눈으로 훑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눈이 되게 좋은 도구인데 눈으로 빨리 훑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게 이런 식의 이제 탭플롯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열입니다. 이거를 그냥 쫙 스크롤해 가면서 어디가 갑자기 툭 튀었네? 쟤 뭐지?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진짜 변수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에 시각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눈으로 빨리 잡아내고 조작해가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고 R이라는 무료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되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직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13.11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버전 플러스까지 나와 있는데 연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봐도 뭔가 좀 되게 화려해 보이죠. 네. 이쪽도 그러니까 변량 자체가 너무 많고 다양한 경우에 대체 어디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지? 이게 무슨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탐색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게 원형 UI와
이런 각각 계층의 모양, 그러니까 딱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를 클릭해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밑에 데이터들이 계층적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작하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UI가 결국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인터랙션 기반의 이제 탐색 기법이나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 영상이나 페이지들, 이제 대학이나 이쪽에서 쓰고 있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주제 자체를 어려운 거를 주셔가지고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뭐 관련해서 편하게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네요. 네. 네, 콜라보에는 있어요. 아, 네네. 네. 김영학님의 질문인데요. 빅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국내외 기업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가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하여 주셨어요. 국내 기업, 아까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 자체를 업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게 어디냐라는 질문이겠죠? 아직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없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몰배를 맞거나 고객사한테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 한 군데를 말하기도 좀 그런데 뭐 그 마케팅 쪽의 사례로도 좀 있고요. 통신사 아까는 일단은 만약에 빅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어쨌든 그런 데서 들고 있는 곳이 통신사라던가 대형 유통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서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용 사례가 있는데 뭐 회사명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가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있는지 또 기업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라고 데이터님께서 네.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이 세계에 뛰어들고 있는데 NHN에 있었어요. 저는 NHN이랑 지마켓에서 그 당시 이제 당시에는 빅이었었죠. 그런 데이터들을 생으로 다 분석하면서 그걸 가지고 게임 콘텐츠를 이제 훨씬 더 개선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이용자한테 긁어들일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 뭘 사고 어떤 경로로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쯤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덫을 놓으면은 잘 걸려들어서 더 물건을 구매할지를 다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개편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필요한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도 문의 오시고 다들 고민하시는 게 이러이러한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추천해 달라라는 게 지금 공통의 목소리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역사가 되어 있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희사이버대에서 이제 모바일 융합과 경영교수로서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일부 대학교들 또는 이제 심지어 큰 기업들에서도 한 3개월이라던가 좀 긴 코스로 직원들을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기를 수 없느냐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문의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쪽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작년 말에 한 300~400명 대학 재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콘서트에서 이제 해외 미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공급과 수요 현황이라든가 어떤 식의 몸값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런 커리어를 타고 가려면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를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슬라이드 쉐어에 가셔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슬라이드 쉐어 자료가.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텍스트나 사진이 아니라 음성,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 음성, 동영상을 통계적으로 정형화시키거나 마이닝으로 분석할 때 데이터 트랜스폼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음성이나 동영상은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막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실 때 코덱이 없어. 코덱을 맞는 코덱을 설치해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막 가끔 보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 암호화를 하거나 암호화한 거를 풀어내는 과정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 아날로그 신호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찍은 다음에 이걸 파일 형태로 확장자가 뭐 MP3니 뭐 MKV니 AVN이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확장자로 압축을 하면서 이게 사람으로는 모르지만 그걸 다 뜯어서 보면 그 안에 막 01, 01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코딩이 된 그 소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랑 그 다음에 조금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 두 개가 있어요. 사진이 이제 만약에 JPG 확장자라면은 이제 JPEG 코덱으로 인코딩이 된 파일 덩어리 되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소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그 안에 데이터셋 비교를 통해 하는데 이제 이거를 유사도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원래 사진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유사한지 틀린지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압축을 하거나 일부분의 경우에는 압축된 걸 약간 풀어줘가지고 비교 대상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여하튼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아 유사한 사진이구나 또는 사진 중에 어느 부분이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강연과 그리고 질문과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고영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